조공책봉으로 외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익 중심으로 논리가 바뀌면요, 이 외교 관계가 확 달라져요. 동아시아 외교 관계는 그렇습니다. 직접 하이두이족을 찾아가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해줍니다. 이 전투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가 직접 가서 해결해줘요. 왜? 이거는 파트로누스의 의무예요. 자, 아무튼 7년의 원정들 2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면요, 이것도 좀 비교를 해보면 클리엔텔라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번에도 말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교수님들이나 다른 뭐 전문적인 로마사 한다는 양반들도 보면요, 왜 이걸 설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클리엔텔라 설명 안 하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인식이 안 퍼지고, 그리고 저는 진짜 자료사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만드는데 왜 이렇게, 물론 구독자분들이랑 이 시청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뭔가 좀 그렇다. 공부님 안녕하세요. 7년의 원정들 마지막 편입니다. 자, 아무튼 한번 계속 해보지요. 자, 클리엔텔라적, 다시 말해 피호 제도에 입각한 국제 외교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죠. 지금까지 이거를 국제 외교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다뤄보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거조차도요, 한국인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할 때 어떤 거랑 비교하려고 했냐, 또 유학사회에서의 국제관계 논리였던 조공책봉 관계에 입각한 논리랑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책봉과 클리엔텔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대충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클리엔텔라는 피오 제도죠. 예전이가 아니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그니까 어그로 끌려고 만든 영상이 결국 그거였어요. 거기 처음에서 제가 한 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분들은 이제 30년 전에 있는 구닥다리 논문에서부터도 클리엔텔라, 다시 말해 피오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걸로 로마 공화정 후기의 이 혼란도 정확하게 통찰하고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 바탕으로 해야지 이제 로마사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제가 그때 뭐 논문 같은 거 다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대충 훑고만 지나갔어도 2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할 게 많아요. 그쵸. 아무튼 이 피오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클리엔텔라, 나아가 조공책봉 관계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요, 조선의 외교술이에요. 이 보면 볼수록 조선이 외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논리도 잘 만들고 진짜 훌륭했습니다. 조선의 외교술을 알면요, 당시 조공책봉 관계와 전쟁 외교, 동아시아의 전쟁 외교도 잘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비교하는 법을 알면은 장차 이 한반도 국가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외교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제가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한 건데, 이 한반도 국가들은요, 지금까지 유학사회에서 오랫동안 한 5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거에 입각해서만 외교를 봐요. 이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놀랍게도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국가와의 외교를 생각할 때도요, 이 유학에 입각한 외교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이 천자국이고, 예, 한국이 마치 신화국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좀 잘 안 맞아요, 사실.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 애들이 뭐 유학 같은데 신경이나 쓰겠어요? 신경 안 써요, 얘네. 차라리 좀 로마식으로 본 클리엔텔라로 보면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도 있습니다. 자, 가기 전에 또 10일을 걸렸었기 때문에 이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거 말고도 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잡지식 같은 것도 다 동원해 있는 겁니다. 자, 가장 크게 참고한 자료는 이거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임진왜란 초기 조명 군사협력의 양상.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게 병참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군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당시 조공책봉 관계 있잖아요. 조공책봉 관계 하에서 이거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논문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과 조명일의 군수 시스템, 이거 저번 주에도 참고한 이 책이죠. 이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로마인들의 방식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자, 이게 뭐 평양성 전투 이후로 이제 보는 걸 주 맥락으로 할 텐데, 특히 벽제관 전투 이후 외교가 진짜 재밌어요. 이놈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거든요. 큰 쟁점이 대충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신하가 말이야, 군주의 도움을 받았으면 알아서 기어야 우리가 도와주는 명분이 설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여송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내정 간섭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쓸데없이 평양으로 와라. 평양 먹었으니까 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맥락도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 양상은 야 니네들 신하지. 근데 외놈들도 신하가 되겠다는데 왜 우리가 대신 싸워줘야 돼? 둘 다 신한데 니네 안 싸우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외와의 강화 협상 전략, 외교 같은 것도 드러날 거고요. 자, 세 번째 양상, 명군이 평양성 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벽제관으로, 그러니까 한성이죠. 한성으로 올라고 하다가 벽제관에서 대판 깨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때 명군이 이 평양성도 그렇고 그냥 회군하려고 계속 겐세를 놔요. 아 이제 뭐 보급도 안 되고 이 조선 니네 계속 우리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선조랑 이제 조선에 있는 신하들이 아주 현명하게 외교를 합니다.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표면상으로만 신하니까 도와준다고 난리 피우는 거지 사실 순망치안이라며 하면서 이 회군을 막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게 흥미로운 그런 논점이라 가지고 어디 보자. 자, 이게 왜 흥미로운 거냐면은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 구도가, 이게 사실 임진왜란은 명과 조선의 외교에서 두 가지 이유가 충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조공책봉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 조공책봉 관계 외교에서 중요한 건 의리와 명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의리와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리와 명분으로 돌아가는 이 외교 관계에서 실리라든지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이 개입이 되면요, 군주국과 신하국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이 명나라도 지 국익 때문에 그렇게 참여했다는 그런 논리가 되면요, 조선 입장에서도 야 그럼 우리도 우리 국익 따라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되니까 조공책봉 관계에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많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자료를 꽤 그래도 잘 정리를 해온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 평양성 전투 직후부터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조공책봉 관계 중심으로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조선이랑 중국 이 유학의 사회죠. 이 유학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유학 사회에서 물론 중요한 게 엄청 많지만은 유학 사회에 신분 있잖아요. 신분 질서랑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이해죠. 그쵸? 이 이해는 동아시아인들의 신분 질서를 규정하고 인간관계를 규정합니다. 마치 로마인들의 신분 질서랑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게 클리엔텔라인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 이해는요, 로마의 클리엔텔라와 아주 다릅니다. 클리엔텔라는 실익을 바탕으로 생긴 개념이라고 하면은,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신분이에요. 신분과 지위에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오노나나미 까는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농경민족은요, 이 지위, 역할에서 파생되는 의무가 중요하고, 이 상인민족이죠. 로마인들은 상인의 문화를 아주 강하게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익 조정,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얘는요, 신분 간의 질서를 규정합니다. 군주가 군주답게 행하는 예법이 있는 거고요, 신하가 신하답게 행하는 예법이 있고, 백성 역시 백성답게 구는 예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대부의 지배 논리까지 이어지죠. 그쵸? 자, 사대부 가부장이 있으면요, 가부장 밑에 뭐 부인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또 노비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 모든 인간관계 질서를 규율하는 개념이 이해였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자, 이러한 이해에 입각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문화가요, 외교관계로까지 발전하면 이제 조공과 책봉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클리엔텔라도 인간관계, 사회문화에 불과한데 이게 외교관계로 퍼지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문화 있잖아요. 인간 사회문화가 이게 발전을 하면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문화 있잖아요. 외교 방식이나 문화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 잘 들리죠? 그래서 외교를요, 군주국과 신하국의 관계로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해로서 국제관계를 규율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임진왜란 당시에 명군의 도움을 받은 조선도요, 이해에 입각해서 명군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도 하고, 하지만 또한 흘리기도 하고 거부도 해야 하는 외교적인 수완이 아주 중요했어요. 당장 명이 대외적으로는 개입한 그 명분 자체는 신하를 돕는다잖아요. 그쵸? 순망치안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개입되면 이 신하를 돕는다는 명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적절하게 알고 가시면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평양성 탈환 직후에 어떤 상황이었냐, 이게 선조죠.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 발발 20일 만에 빤스런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엄청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것도
아, 요것도 좀 보충할 거 그랬군요. 자, 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얘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신분, 나아가 지위가 만드는 의무가 중요하죠. 노비조차도 본인의 신분에 입각한 의무가 있고요. 군주조차도 본인의 신분에 입각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만드는 게 이제 신분이라고 했어요. 신분과 지위. 그쵸? 시오노 나나메 까는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조가 일단 도망을 가버렸죠. 이게 뭐냐? 이게 군주로서 노비를 비롯한 백성들을 보호해줄 의무를 방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군주로서의 지위가 하락하는 거예요. 지위가 막 하락합니다. 실제로 연구 자료들 계속 보면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을 때 이제 명군에 군량을 보급하거든요. 명군 군량을 정확히 말하면 수송을 해요.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송의 담당을 위해서 이제 백성을 징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징발할 인력을 구하는 게 잘 안 구해졌대요. 조선팔도 계속 구해도. 왜냐면은 선조가 지 필요할 때는 인력 징발하는데 지가 이제 백성들을 도와줄 의무는 수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명군이 아주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아, 이놈들은 내가 돈이랑 이런 것도 다 지원해줬는데 왜 옮기는 것만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옮기지? 못 옮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튕기는데, 자, 그런데 평양성 탈환이요,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명군이 오고 3달 만에 평양성이 탈환이 됩니다. 세상에. 충격적이겠죠? 그럼 뭐예요? 조선 이 임금은 진짜 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명나라 보기에도 면목이 없고, 두 번째로 백성들 보기에도 면목이 서질 않아요. 다시 말해 권위가 실추됩니다. 그렇겠죠? 권위가 계속해서 실추합니다. 아, 여기 써놨네. 그래서 써놨지. 자, 다시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조정의 권위가 실추되고 외부에서는요, 명나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예속화돼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3달 만에 되는 건데 왜 탈환 못함? 이거잖아요. 그렇죠? 3달 만에 이거 탈환할 수 있는데 왜 탈환 못함? 그러니까 명나라 관계에서 예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양성 전투 직후에 명군이 어땠냐, 대충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야, 임마, 우리가 이겨줬지. 그러니까 너희는 군주국인 명의 비주인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예를 갖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를 갖추는 게 뭐냐면, 이 클리엔텔라적인 빚은요, 뭐 실질적으로 뭐 돈을 주거나 군량을 주거나 병사를 주는 건데, 근데 명과의 관계에서, 조공책봉 관계에서 이제 빚을 져가지고 예를 다하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명은요, 신하국인 조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패권이랑 내정 간섭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이때 뭔가 불필요한 요구도 엄청 많이 해요. 왜 굳이 훅가시를 부리면서 계속 조선에 불필요한 걸 시키면서 굴욕을 주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군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를 도와주는 의미도 있죠, 사실. 자, 조선은 신하로서 이해를 갖추지 않으면 또 명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걸 우려했으니까, 플러스 명예 지원이 아주 강력했으니까 점점 더 신하국으로서 지위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렇다가 안 되니까는 나중에 이제 외교 방법이랑 논리를 한번 뒤집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명은 어때요? 군주국으로서 신하국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 성공했으니까 신하국에게 뭔가 요구할 명분이 더 강해지겠죠. 내정 간섭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이거 빌드업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첫 번째, 만력제의 위험을 강조해야죠.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요. 명군이랑 명조정이 달라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명군이랑도 외교를 해야 되고 명조정이랑도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 명군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 까딱 잘못해가지고 뭐 독선적으로 뭔가 외교를 하거나 조선을 굴복시켜, 그러면은 명조정에서는 얘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처음 가면은 이 만력제의 위험을 강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거예요. 자, 명군은요, 임진왜란 처음부터 끝까지 명조정의 눈치를 아주 잘 봐요. 이거를 조선이 또 이용해요, 나중에. 자, 엄밀히 말하면요, 명군은 만력제의 명을 받고 조선을 구하러 온 거죠. 그쵸? 어떤 논리로? 그 신하국을 덮기 위해서. 3가지 포인트가 도출이 되는데, 어차피 명군도 명조정의 신하죠. 그럼 명군이랑 이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과 지위 고하가 모호해요. 그쵸? 어차피 다 만력제의 신하인데. 그렇죠? 그럼 명군은 조선을 찍어 눌러두지 않으면은 조선이랑 대등하게 친구를 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조선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심지어는 만력제 밑도 아니고 명군 밑에 있는 신하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력제의 시혜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명군이 조선에서 권위를 부리기도 어려워지겠죠.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이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자, 선조가 임난 끝나고 대내적으로 명나라 은혜를 높이 선전한 거랑 대명 외교에서 굽히고 들어갈지 말지는 별개로 진행했던 건가요? 아, 그거는 시기적으로 다 달라져요, 진짜로. 이 외교를 보면요, 진짜 조선 임진왜란 때 외교를 한 게 진짜 매달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고 해가지고 진짜 신하들이랑 선조가 진짜 머리가 터질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임진왜란 끝나고 대내적으로 명나라 은혜를 높이 선전한 거는 그 예를 갖춘 건데, 대명 외교에서 굽히고 들어갈지 말지는 이 명군 있잖아요. 송창이랑 이여성이 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거 그냥 돌아가야지, 그냥 평양성에 짱 박혀가지고 강화 협상이나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 계속 굽히고 들어가면은 얘한테 선조랑 조선이 송창이랑 이호성이라는 일개 명군에 불과한 애들한테 밑에 끌려다니게 되잖아요, 조선이. 그쵸? 그러니까 이때 이거 굽히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다른 논리를 가져와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순망치 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논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신하와 군주의 예로 대했다면은 이제 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해요. 그 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쉽게 말하면은, 야, 니네 군대 빼면은 강화 협상 계속하면은 만력자한테 찌를 거야 라고 하면서 꼰지른다는 그런 논리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따 한번 다뤄볼게요. 자, 명군조차도요, 예에 입각해서 조선의 다양한 정치적 압력,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따지지 않으면 외교가 안 되고 심지어 군사 전략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웠던 게요, 이게 자료 보면 엄청 자세히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만력제의 권리 빌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두 번째는 조선 국정에 대해서 계속 훈수를 두려고 하거든요. 이제 예를 갖추게 하는 약간 구도 있지 않습니까? 만력제, 명군, 그리고 조선, 이 구도를 만들어놨죠, 지금. 권력의 위계를. 그쵸? 이게 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얘 구조를.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조선 국정에 명군이, 만력제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쵸? 명군이 조선의 여러 가지 국정에 훈수를 둬요. 명분질이 끝나야지 이제 국정에 간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작업질을 하는 게 있고, 그 내정 간섭을 세 가지를 뭐하냐? 첫 번째는 평양성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자, 조선이 이렇게 있고 선조가 의주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평양성 탈환하고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한성으로. 근데 평양성이 아직 완전히, 물론 수복은 했지만은 굳이 와서 선조가 평양성에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평양성에 진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군이 아까 말했지만 만력제, 명군, 그리고 조선의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명군이 조선의 왕보고, 야, 니네 평양성으로 와 라고 하는 걸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확실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명군은 신하국인 이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온 거니까 너희들은 우리 지위 아래, 알겠지? 그리고 평양성 진주 명령을 내가 내렸어. 너희보다 예법적으로 위에 있는 우리가, 위계설적으로 위에 있는 우리가 명령했으니까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이렇게 하려고, 지위를 정확히 하려고 이런 명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정 정상화를 명령을 해요. 그 세 번째로는 군량 보급이랑 운송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전쟁 직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있어요. 이게 자료를 직접 인용하지 않으면 당시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인용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평양성 전투 직후입니다. 다소 고압적인 목소리로 평양으로 내려가라, 옛 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국정 정상화 하라는 거죠. 의주에서 한성까지의 운곡에 실수 없도록 하라 등 선조를 기죽일 수 있는 지시사항들을 내리면서 앞서 나가는 명군의 행보를 엿볼 수 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위를 확실하게 두려고 하는 거죠. 또한 이런 부분도 있던데, 한성 수복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당근을 들이댐과 동시에 평양행, 군량수송, 그리고 국정 정상화 등 또 다른 채찍을 가하는 명군의 모습은 전쟁을 통해 명이 일본군 격퇴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시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잘렸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명조정이 아니에요. 명군이에요. 명군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됩니까? 물론 이걸 통해서 명조정도 조선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말 안 해두면 또 논란이 생기군요. 아무튼 간에 흥미로운 건요, 전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평양성 진주를 명령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계속 강조를 해야겠군요. 제가 그래서 급발진해가지고 계속 먼저 앞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준비한 거 이게 요 구조니까 말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누가 얘에 입각해서 위과 아래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굴욕을 주는 식으로 명군의 명분적 우위를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시킬 수 있고,
또 따라도 선조가 따라도 따를 수 있는 명분이 선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명나라는 신하국을 도울 때요. 이게 보니까 조선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서북부에 있는 그 몽골 접견 지역에 있는 거기도 그렇고 또 묘족을 지원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명분을 강화시켜서 꽉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군주국과 신하국의 지위 차이를 확실하게 정해둬야지 신하를 돕는 명분이 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이 명나라 중심으로 한 패권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관계로 전환이 되면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될 여지가 아주 크거든요, 진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익으로만 뭉치면은 수평적이 되기 아주 마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은 국정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행정 다시 시작하고 그 징발 시작하고 백성들 관리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얘들을 말한 거예요. 네. 아무튼 명나라는 어떤 대외 외교에서도요, 이익의 논리를 대외적으로 절대 천명 안 해요. 이익의 논리 천명을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럼 명나라가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니네 도와줄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도움을 받는 국가도 야 너한테 도움이 된다며 그럼 우리도 도움 받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평적인 동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예에 입각한 그 조공책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도 종주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뭐 클리엔텔라로 규율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 계속 말하지만 조선은 신하로서 예를 갖추지 않으면 명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걸 우려를 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튼 명군이 군주국인 명조정의 명을 받고 내려왔죠. 명나라 조정의 명을 받고 내려온 명군이에요. 얘네가 실제로 도와줬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도 참고 넘겨야지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훈시와 잔소리가 들리고 군수 지원이 어렵고 갈등과 오해 소지가 있더라도 이기는 명군 앞에서 선조와 조정은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성의 수복과 일본군 구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쵸? 그래서 명 같은 경우에는 명이 굳이 내정 간섭을 왜 합니까? 여기서 명이 내정 간섭하는 건요,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내정 간섭한다는 거는 그 지위를 확고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지위? 군주국과 신하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랬던 게 이제 벽제관 전투 이후에 더 심해지거든요.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악화된 이유가 있어요. 자, 벽제관 전투가 무엇이냐? 조명연합군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평양성 탈환하고 서울로 공격을 하죠. 근데 서울 앞에 있는 벽제관에서 패배를 해요. 평양성 탈환 이후 파죽지세로 남하를 하고 있는데 왜군이 이거를 가로막은 겁니다. 이때 명군의 태도가 아주 소극적으로 변해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때 바로 명군이 조선 책임론을 막 퍼뜨리고 다녀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트롤해서 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일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얘에 따라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아주 강해요. 이따가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래,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군주도 군주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신하도요, 신하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쵸? 이게 신분에서 파생이 된 거고, 특히 명군 같은 경우에는 명군이 아무튼 간에 조선을 자신의 신하로 확고하게 굳혀두는 작업을 했죠. 신분 굳히기. 근데 명군의 입장에서는 벽제관 전투에서 지고 나서 어떤 그 태도 변화가 생기냐?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근데 조선, 니네는 왜 니네 의무를 안 해? 니네 의무를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맨 처음에 명군이 그 신분 관계 굳히기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러면은 명군이 조선에 뭘 시켰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거를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당시에 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리했던 이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조선은 의무 수행을 안 했다. 명나라는요, 참전 직전에서부터도 직후에서도 계속 뭘 부탁하냐? 조선에 병참이랑 수송 담당을 부탁합니다. 병참이랑 수송을 담당해요. 그런데 이거를 조선이 엄청나게 무능해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군주국인 명나라랑 신하국인 조선이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된 거냐? 명나라는 군사를 보내고 병량을 징발하는 것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의주 앞까지 병량을 다 싸그리 모아둡니다. 그럼 명나라가 조선에 뭘 부탁한 거냐? 의주에 있는 병량을 운송만 해줘. 딱 그거 부탁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 조선은 그 병량을 수송하고, 또 부족한 거, 너무 이 전선이 길어져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병참선에 이 무리한 이
길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병참의 부족을 현지에서 병량을 징발하는 걸로 좀 보완해주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접 군대를 보내고 병량을 모아주는 거니까 명나라는 군주국으로서 그 신하보다 더 큰일을 해줬죠. 더 큰일을 했어요. 이 까오가 보입니까 여러분? 명나라는 나름 군주국이니까 이런 일을 해줬고, 신하는 신하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밑에의 지위가 있으니까 군주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군주국보다는 덜한 이런 부담을 너희가 부담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 지위를 나누게 보여야 돼요. 이게 예에 따른 이런 동맹과 지위 관계고, 다시 말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논리가 나와요. 아니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왜 이놈들이 운송을 안 해주지? 명군도 나름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이 운송만 되면은 한성도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못하거든 이거를. 이것도 왜 굳이 이런 분류가 분업이 생기게 또 괜히 그런 게 아니요. 이게 예에 입각한 것도 있는데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그 최근에 그 진주 국립박물관에서 영상을 잘 만들고 있다는데요. 저도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당시 명군의 병참이요, 명나라 전체에서 그 은 지급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구입이에요. 이게 전환된 맥락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땅이 너무 넓었고 먹여 살릴 병사도 너무 많고, 당시 최대한 많으면 병사가 300만 명도 됐다고 하니까 그 둔전 제도가 무력화되는 세 가지 맥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왜 그래서 은지급으로 바뀌냐? 둔전제도의 무력화가 꽤 심했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일단 살펴보죠. 그 장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지급된 둔전의 10%만 실제 경작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국세로 됐다고 합니다. 이게 둔전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중국이 대충 그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남경이죠. 그럼 만약에 북서쪽에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해봐요. 남경에서 쌀을 쓸어 모아가지고 쭉 올린다고 해봐요. 그쵸? 쭉 올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육로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 수로 있죠. 수로 대운하로 가야 되는데 이때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한대요. 첫 번째가 이 땅이 너무 크니까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어서 군량이 상한다. 군량이 상한다. 정확히 말하면은 비를 맞거나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약탈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너무 크대요. 여기 운송부대 있잖아요. 운송부대도 유지해야 되는데 운송부대도 스스로 보급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비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둔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둔전 설치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거든. 여기 운송비를 다 아끼고 여기서 징발해가지고 스스로 군비를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곳곳에 둔전을 둬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고 부족한 것만 징발해서 보내주는 이런 병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둔전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명조정에서 직접 감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만 실제 경작되고 나머지는 다 국세로 보급을 하는 그런 관례가 생겼다. 하지만 그거를 다 운송하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아까 계속 말한 거예요. 대운하를 써도 육상으로 운송해도 병량이 너무 많고 땅도 너무 넓다. 다시 정리하자면 병량이 쉽게 상하거나 젖었다, 보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중간에 착복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사라지거나 약탈당할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워서 비효율적이다. 17대 총독님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예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공책봉 관계와 클리엔텔라적 외교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은본위제로 화폐 전환하는 게 보니까 대충 이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 게 크다라고 하는 걸로 저 책에선 봤어요. 물론 다른 학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은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또 생겨요. 그냥 병사 수만큼 인건비 겸 예산으로 은을 다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서북 쪽에 어떤 군부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얘네한테 은을 그냥 주고 이걸 현지 시장에서 조달해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은본위 화폐 제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학설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은본위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메리트가 있었대요. 첫 번째, 은은 상하지 않죠.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만이고. 두 번째, 부피랑 무게에 비해서 대단히 효율적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적은 무게의 은으로 많은 무게의 식량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의 식량을 다 끌고 가서 먹여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 요만한 은을 가지고 가면은 요만한 은으로 이만큼의 식량을 살 수 있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런 큰 식량 보낼 바에 요만한 은 쥐어주자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했다고 하는데 부정부패랑 비리를 감시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냥 빈 금액만큼 책임을 추구하는 게 가능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쉬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쌀가마니 같은 경우에는 다 뜯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1549년부터 군사들에 대한 급여가 전부 은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런 묘사도 있는데, 그래서 16세기 후반에는 매년 400만 냥에 달하는 은이 북방의 변진으로 흘러들어가 변경 지역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각지의 상인들이 몰려서 호황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의 산서성과 내몽고지대 접경에 위치한 대동은 군사도시로 큰 번영을 누렸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갈 때마다 은을 가지고 가니까 은에서 병량을 또 사잖아요. 가령 뭐 50만 명의 군량을 사야 되면은 50만 명치의 군량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식당도 있을 거고, 온갖 거 다 생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은본위제로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관례가 생긴 건데,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현실적으로는 또. 근데 조선은 왜 은을 가져가도 못 써? 그쵸? 명군은 보자고요. 1549년부터 은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다시 말해 거의 한 3에서 40년 동안 명군은 은으로 현지에서 구입하는 관례에 있었던 건데, 여기 익숙해져 있던 군인들이 조선으로 진입하니까는 은을 가져가도 소용이 없네 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쵸? 조선에서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이 아직 은화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은화 유통시장이 발달한 것도 이 중국스러운 스케일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그럼 명나라의 병참은 그럼 어떻게 됐던 거냐? 이건 임란 때의 병참을 말하는 건데, 요동에서 은으로 최대한의 병량을 구입해서 의주 부근에 다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명나라가. 근데 요거를 굳이 조선 내로 운송까지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운송을 해야 돼요. 예전 같은 명군의 전략이랑 병참술이었으면은 그냥 조선에서 구입해서 쓰자라고 하는 게 성립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국 내에서 다 사고 조선이 운송해. 그게 되는 거죠. 자, 명군은요 이미 옛날부터 은본위제 급여 체계를 시작하면서 굳이 식량 자체를 운송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만한 식량을 일일이 다 끌고 가는 것보다 이만한 식량을 할 수 있는 요만한 은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식량을 다 운송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이 식량 운송하는 것 자체는 조선 정부에게 일임한 거예요, 그냥. 문어자리면 감기 걸리셨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아이페이셜이 고장 나가지고, 그쵸, 갑자기 과거로 타임리프한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운송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만큼을 요동해서 다 말을 해줬으니까 양심 있으면은 이 나름 타당한 논리거든요. 제가 보기에 니네가 양심 있으면 신하로서 운송을 해야 되지 않냐? 해야지 않니? 그쵸? 이해가 갑니까? 야씨, 그런데 그거 하나 맡긴 일도 못하냐?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의주까지 다 모아둔 병량이나 운송하랬는데 이 빡침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벽제관 전투 전후로 조선이 병참을 제대로 못해서 패배했다는 조선 책임론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창이랑 이어송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 하나 맡긴 일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의주까지 다 모아둔 병량이나 운송하랬는데. 벽제관 전투도 확실히 그게 있어요. 묘사를 계속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슬쩍 말한 건데, 이게 그 선조의 조선 조정의 권위가 실추돼가지고 그 운송을 할 수 있는 백성이랑 인력이 잘 안 구해졌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말하려고 했는데 뭐 말하려고 했지? 잠깐만요. 맞아. 벽제관 전투. 이게 이것도 다른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왜 이 조선 책임론 있잖아요. 조선 책임론을 둘러싼 것만 해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명군도 이제 조정에 명조정에 실적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벽제관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야 돼서 조선 탓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른 자료들 다 교차 검증해보고 선조도 심지어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신하들도 관점이 다 바뀌거든요. 나중에 조선 조정의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냐? 명군 저거 우리 핑계대는 거다, 우리 핑계대면서 안 싸우려고 하는 거다 하는 논리를 딱 일주일 동안 펼치다가, 일주였나요? 한 달이었나? 아무튼 일주일 동안 펼치다가 따져보니까 진짜 보급이 없긴 하다, 진짜 보급이 안 되긴 한다 라고 입장이 선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명군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선 탓으로 봤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아까 말했지만 이 이어송이랑 이런 애들도 답답했을 거야 지들도. 왜냐면은 얘네도 이게 뭐냐면은 돈이 들잖아요 전쟁은.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이 조선 애들이 조선 조정이 무능해서 이게 보급을 안 해줘요. 보급이 안 돼. 운송을 못해. 그래서 지들도 엄청 답답한 겁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은 선조와 신하들은 이게 명군이 싸우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도 했었지만 팩트는 팩트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제가. 신하라는 놈들이 지들 일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힘만 빼야 되냐는 명분론 있잖아요. 예에 입각한 명분, 유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명분이 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명나라랑 조선의 이 외교에서는 이 유학적인 예로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 할 일도 안 한다 얘네는. 그리고 얘네가 할 일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또 깨졌다가 조정에서 나 갈구면 어떡하냐. 우리 평양으로 철군해서 플러스 존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면서 평양으로 회군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벽제관 전투에서 이여성이 요동기병 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대패했다고 하죠. 얘네는 보급이 안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래서 조선 조정이랑 계속 쇼부를 쳐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왜군이 또 올라오면 어쩌려고. 저기 눈깔 시퍼렇게 있는데 저걸 탈주각을 막 이러면서 있는데 중국은 명군은 그럼 니네도 신하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지. 내가 어려운 거 시키든 의주에서 병량이 도착하면 그때 천천히 더 공격 다시 할 테니까 난 몰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병량 도착하면 그때 천천히 가겠다. 근데 그 와중에 밀실합의랑 협상으로 강화 협상 시도를 해요. 명군이 일본이랑. 이것도 이따가 말할 겁니다. 전쟁을 굳이 하기 싫은 거예요 얘는.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응창이 조선의 책임과 한성수복을 연기해서 조선군을 전선의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형태의 압력을 선조에게 가한 사실이다. 아까 전에 말한 그 압력을 말한 겁니다. 명군은 조선의 책임방기와 아까 말했죠. 조선이 자기네들 의무를 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랑 관리 부실 속에서도 소임을 다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우리 군주국인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했어. 의무를 다했어. 그래서 조선이 의무를 안 한 거야. 이런 논리를 되는 거고. 이제부터 한성을 비롯한 기타 미수복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은 조선의 몫이었다 라고 하는 이제 전쟁 회피 논리가 점점 등장하게 되고요. 이것도 계속 인용을 해보죠. 이후에 명군은 전진이 불가한 책임을 조선에 전가했다. 그 군수 지원에 있어서 책임자 처형 등 이전의 잔소리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강도의 압박을 가했다. 조선인 관리를 처벌하라고 하는 거야. 아예. 벽제관 전투 직후 나온 명의 조선 책임론은 명이 조선에 침략한 일본을 물리쳐야 할 뿐 아니라 침략당한 조선에 대해서도 자국의 패권에 복속해야 하는 대상으로 묶어두고자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조선도 어떻게든 신하로 이렇게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니네 책임, 니네 의무, 책임 이 소리 하는 거는 조선 어쨌든 굴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조선을 신하로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당하고 예서 파생되는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신하로 묶어두려고 하는 약간 이런 압력을 계속 가하는 거고. 자, 조선이 위기죠. 위기라 가지고 조선 이 조정에서도 기지를 냅니다. 선조가 기가 막힌 논리를 시전해요. 명조정에 꼰지르겠다는 논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논리가 이래요. 명조정에 꼰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슬쩍 말한 건데 이 명조정이랑 명군이랑 조선조정 이 삼각구도가 있는데 명문상으로 명조정이 제일 위에 있겠죠. 조선이 이걸 아주 잘 이용한 거예요. 네, 야 명군 니네 전쟁 안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어쩔 거야. 지면 어쩔 거냐고 이 만력제한테 직접 꼰지른다. 이 전략을 시전하는 건데 실제로 있는 논리예요 여러분. 제가 잘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평양으로 가려면 가. 그래 니들이 탈주한 탓에 전쟁에서 지면 어쩔 건데. 니네 명군 이 만력제께서 다시 말해 명조정에서 내린 임무 실패한 거 아니야? 그치? 야 니들 임무 실패하면 어쩔 건데 만력제께 직접 꼰지를까? 라고 하는 치졸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명조정은 이제 당황합니다. 왜냐면은 명군 아까 말했죠. 명군, 명조정, 조선 이 구도를 명군이 처음에 평양성 탈환하고 나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명군 밑에 있는 지위예요. 예법적으로. 그런데 당황하면서 화를 내요. 아니 얘네는 군주국 군대 못하는 말이 없냐. 그런 식으로. 자 아까 전에 말한 건데 이제 예로 조공책봉으로 외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익 중심으로 논리가 바뀌면요. 이 외교 관계가 확 달라져요.
동아시아 외교 관계는 그렇습니다. 군주국은 개뿔이. 니네 순망치한 이야기한 거 다 알아. 군주랑 신하의 명분은 개뿔이요. 니네도 니네 국익 때문에 간 거면서. 이게 진짜 빡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빡친 논리예요. 이게 이 논리 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당하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신하로서 굽히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해관계 얘기를 했다는 거는 논리가 아예 바뀐 겁니다. 야, 니네도 국익 때문에 온 거잖아. 근데 만력제께서 네가 탈주한다는 사실 아시면 명나라까지 위기에 빠뜨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명나라까지 위기에 빠뜨린, 이게 국익이죠. 명나라까지 위기에 빠뜨린 패급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아이고 씨발, 그러고 보니 여러분 그 뭐야, 그 순망치한 알죠? 그 뭐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죠. 이제 그걸 말할 건데, 아이 씨발, 그러고 보니 만력제께서 말하십니다. 야, 외국 걔네 그 새끼들 미친놈들이라 조선 정복하면 우리 땅에도 넘어올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조선을 돕는 게 우리를 돕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내심의 의도였죠. 내심의 참전 의도예요. 하지만 아까 계속 말한 건데, 이런 이해관계랑 실리를 바탕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군주국은.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평등한 외교가 돼요.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 이득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군주가 신하를 돕는다는 예법에 입각한 지원을 한 건데, 갑자기 조선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꼰지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그래도 만주 초입에서 막는 것이 보급도 있고 만주족하고 연합작전하기도 용이하고, 네 맞아요,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웅창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주참고 논문이 있다고 했죠. 그런 데서도 다 해석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실리라는 논리가 개입되면 더 이상 군주국을 하기도 뭐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송웅창이랑 이효성이 조선에 이상한 소리 했다가 만약 조선이 야 조공책봉 필요 없어, 니네 우리 안 도와줬지, 꺼져, 그냥 외국 도울 거야 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틀어지면은 만력제께도 깔 거고, 이 고민이 많아지겠죠. 임진왜란이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또 다방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선조랑 조선 신하들의 신의 한 수였던 외교술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명군이 실적, 다시 말해 명나라가 조선을 통해 가지고 명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명나라가 조선을 통해 가지고 왜군을 막고자 한 이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군이 실적 관련해서 명조정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잘 이용한 거예요. 명군 눈치, 그쵸? 이렇게 보면 조선은 절대 명나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니네도 니네 필요하니까 우리도 온 거지요. 뭔 개소리나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인용을 해왔습니다. 명군이 내세운 시해자 구원군의 위상은 명을 패권국으로 확인하고, 이에서 군주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패권국으로 확인하고 조선을 명 중심의 세력관계 속에 묶어둘 수 있는 핵심 기제였기 때문이다. 근데 논리가 이 패권국의 논리가 아니라 이 순망치한론이 되면은 이러한 명의 패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명군이 조선 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짊어져도 조선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으로서는 패권적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을 때 봉착할 최악의 결과였다. 자, 이 맥락을 보면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 유학적인 이 조공책봉 관계를 떠나서 실리를 바탕으로 외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리를 바탕으로 외교를 하게 됐을 때 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이 억지 논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한 이 조공책봉 관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의리와 명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리와 명분의 논리는 실리나 이익이 개입된다면 군주국과 신하국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의리와 명분이 이 실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확장을 시켜서 파악할 수도 있겠죠.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 의리와 명분론이랑 이 실리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잘 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그쵸. 꼰지른다고 하니 너무 치졸하잖아요. 물론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논리가 또 되는 거예요. 군주국이면 의와 예에 따라 도와줘야지 무슨 실리 같은 걸 들먹여. 아까 순망치한론 이제 들먹이면서 얘기한 게 결국 요약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실리에 따라 니네 이용하면 되는 거지. 자, 보면은 로마군의 지극히 실리 중심의 클리엔텔라와의 차이이자 조선의 외교술이 상당했음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사실 선조도 정치적으로는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잖아요.
광해군도 유능한 군주고. 근데 구한말 가면은 군주가 유능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튼 이것도 인용을 해온 건데, 조선조정은 명지휘부가 자국 안보와의 상관성을 강한 부정으로 일관하는 모양새 속에서 불안한 뭔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거나 전혀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었다. 자, 이게 뭡니까? 명지휘부, 다시 말해 명군이죠. 명조정이 아니에요. 명군이 명나라 자국 안보와의 상관성을 강한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었대요. 야, 아니야. 우리 이해관계랑 상관없어. 우리 이해관계랑 상관없고 우리 니네가 신하니까 도와주러 온 거지. 왜 순망치한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강한 부정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게 있지 않을까? 만약 군주와 신하 간의 관계성, 그 논리, 조공책봉의 논리가 깨지면은 뭔가 이상한 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걸 파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선조도 사실 외교수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 재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 유능한 군주였던 겁니다. 나름. 그럼 여기서 명나라가 파악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 명나라의 최악의 경우, 첫 번째, 조선이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이 실리로 명나라랑 조선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을 하면은 그냥 서로 이익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조공책봉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고, 또한 명나라도 왜군의 침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 이익 논리가 되면은 명나라 조카 너희 별로야, 그냥 왜군한테 길 열어줄래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자, 어느 쪽이나 명의 절대적인 패권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조가 나름 말빨을 잘 세우죠. 저는 엄청 현명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명나라도 머리를 써요. 전쟁하기 싫으니까. 그쵸? 조선이 보급도 안 해주고 또 벽자간 전투에서 지면 어떡해요? 또 벽자간 전투에서 지면은 실적 논란이 생기죠. 실적. 송창이랑 이여성한테 군대를 맡겼더니 이 대판 깨지고 오더라. 얘네 유능한 장수 맞냐? 하는 식으로 실적 논란이 생기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발은 빼야 되는데 명분이랑 논리 만들어야겠죠? 그럼 명분은 어떤 걸 명분으로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했을까? 이때 운이 좋게도 왜군 쪽에서 조명연합군의 이간책을 시작해요. 이걸 잘 물어요, 이 기회를. 그럼 어떤 식으로 이간책을 하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예에 신하의 예를 갖춰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 논리가 생기죠. 이 상황이 됐을 때 아주 잘 활용합니다. 또, 야, 왜군도 우리 신하가 되고 싶대잖아. 조선, 니네도 우리 신하지. 뭐 신하끼리 싸우기는 다 같은 명예 신하니까 일단 조공책봉 관련해서 강화 협상을 시작할 테니 그때까지 전쟁 종료고 명군도 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논리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군 장수들도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싸우기 싫은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지킨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조선은 본인들의 외교를 위해서 이 조공책봉 관계를,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유학적인 예의 입각한 외교 관계를 실리로 논리를 바꿔가지고 명군을 압박한 거고, 명군은 이 실리로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조공책봉을 이용한 거예요. 야, 왜군이 우리 조공책봉 하겠대 라고 하면서.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실제로 휴전이 되죠. 강화협상 들어가고. 실제로 예의 입각한 외교관계의 결정판이에요. 다 같은 신하니까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말아야죠. 명분이 서는 겁니다. 명나라의 패권이 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조선 쪽도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이 외교를 잘했어요. 쟤네 구라핑 치는 거예요. 저런 간사한 새끼들이 무슨 뭐 조공책봉이에요. 외구 몰라요, 외구? 얘네가 무슨 뭐 의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간사한 놈들이잖아요. 이거 시간 끌다가 왜군이 재정비할 시간 줘서 전쟁에서 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실적 논란이 생기죠. 실적. 예나 지금이나 실적의 압박이 엄청 심각하죠. 그렇죠? 명분도 이제 황제 눈치 봐가지고 실적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 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예요? 또 이 논리예요. 조정에 꼰질러 버린다. 만력자한테 꼰지를 거야. 그래서 조선의 필살기는 만력자한테 꼰지를 거야. 명조정에 꼰질러 버릴 거야. 이게 진짜 강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약을 하긴 했지만은 나름 재밌게 잘 비약한 것 같아요. 비약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임진왜란으로 알아본 조공책봉의 국제관계는요, 물론 종주국과 여기에 종속된 종속국의 관계지만, 아무튼 첫 번째 유학적인 예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했던 거고, 또한 아무리 위선적이라도요, 실리라는 건요 조공책봉 관계를 틀어들 수 있는 아주 묘한 무언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게 이 빤스런 하긴 했지만은 제가 그 저번 주에도 말한 건데요. 저는 사실 선조가 빤스런한 거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 말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뭐 왜군이 뻔히 오고 있는데 오고 한성 함락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럼 빤스런 안 하면 어떡해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이 피난을 간 것 때문에 권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해서 그렇지 조선이 외교 잘했어요 사실 그쵸? 근데 고종은 못한 거고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을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조공책봉 관계는 이 실리로 전환되면 안 되는 논리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예에 입각해서 한 논리를 고수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이걸 고수를 못하면은 조공책봉 관계가 깨져요. 조공책봉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동아시아의 외교에서의 패권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예에 따라서 뭔가 행동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이 선조가 이걸 잘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죠. 그러면 로마식 클리엔텔라는 어떠냐? 자 여러분 로마식 클리엔텔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고 여기 생겼네. 쉣 잠시만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클리엔텔라 피오 관계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 중요성이 퇴색이 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유사사학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했어요. 무려 30년 전에 논문에서도 이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구닥다리 논문도. 역사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설명 안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피오 관계, 클리엔텔라 아주 중요해요. 이게 로마인들의 모든 논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도 참고자로 말할게요. 첫 번째가 당연히 갈리아 원적이고요. 다음의 논문은 저번에 슬쩍 소개했던 논문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족이 로마 제국의 대전략입니다. 샤 클리엔텔라. 아이고. 얘가 유학적인 인간관계, 신분질서 문화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와 신분질서 문화, 보통 어느 사회든 이 인간관계와 신분질서 문화가 외교관계적으로 확장이 되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이건 확장되면 이제 조공책봉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 자기 자리도 못 지켰죠. 그냥 무능해요. 그거는. 반면에 클리엔텔라 역시 인간관계, 나아가 신분질서 문화였잖아요. 이런 측면에선 비슷한데 당연히 또 외교관계로도 이 논리가 인간관계 논리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져요.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복붙해서 왔어요. 캡처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러투학은 때때로 제국에 종속적이고 고분고분하며 때론 적대적이래요. 뭔 소리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피호국, 클리엔테스죠. 클리엔테스 부족이에요. 실제로 이런 용어로 쓰여요. 원문 보면. 피호국들을 로마 제국이 보조금 지급도 해주고 응징전투 뭡니까? 보호해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보호해주는 거죠. 지원금 보내서. 응징전투까지 여러가지 외교적 수단으로 부단히 관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러투학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쓴 이 교수님도 그렇겠죠. 로마 제국과 피오국 사이의 불평등 관계.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결국 종주국이랑 종속국의 관계죠. 그렇죠? 종주국은 로마고 종주국은 피오 부족이에요. 피오 부족들. 이런 불평등 관계지만 불평등 관계의 기본적인 거래는 거래라고 해요. 뭡니까? 예가 아니에요. 논리가. 조공책봉에서 중요한 논리는 예죠. 하지만 클리엔텔라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예요. 그럼 그 거래가 뭐냐? 중요하니까 밑줄. 피호국이 수행한 의무에 대해서 보호자 파트로누스죠. 파트로누스인 로마 제국이 보답하는 것이다. 그쵸? 피호국은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로마 제국도 그 의무에 대해서 보답을 해줘야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갈리아 원정기에서 이제 인용을 해왔어요. 제국과 피호국 관계의 마지막 단계 이름은요. 로마 인민의 친구라는 공식 칭호를 지닌 피오국의 왕은요.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통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종속국이라 결국 그가 자국 내의 대외 정책이나 왕조 문제와 관련해 특권을 가진 분야는 없었다. 이게 뭡니까? 종주국은 어쨌든 종속국에 도움을 받고 때로는 개입도 하지만 종속국은 엄밀히 말하면 시민이 아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속국은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종주국의 내부 내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피오국은 제국의 보조군으로 복무하는 지역 부대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피오국의 존재 자체가 제국 변경으로 적이 침투하는 위협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제국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다시 요거를 하자면은 자, 다시 강조할게요. 제가 유사사학자라서 제야사학자라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연구에서 이렇다고요. 이 클리엔텔라 이해 못하면 로마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나름 의의를 가지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 본질적이고 이 핵심적인 개념을 맨 처음 지적한 사람이라서 최소한 유튜브상으로 최초로 지적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좀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래, 피요국이 수행한 의무, 또 보호자인 로마 제국이 보답, 이거를 주고받는 거래예요. 쌍무적이죠. 쌍무적이에요.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파생이 된 외교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로누스랑 클리엔테스를 표현하는 그림도 엄청 많아요. 자, 파트로누스랑 클리엔테스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자, 기자님, 혹시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파트로누스랑 클리엔테스를 구분하는 영상을 보셨나요? 그거 말고 이제 토니 워터님이나 다른 분들 모두 기억이 나십니까? 자, 보면은 파트로누스는요, 번역을 하면은 후견인, 보호자예요. 영화 대부 영상에서도 말한 거에 따르면 이제 대부죠. 쉽게 말하면 대부에서는 대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는 클리엔테스를 보호해주고 위험할 때 지원해주고 분쟁이 일어날 때 분쟁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줘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를 부담해요. 이거는 기자님 예법의 유무예요.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관계가 유학적인 개념이 예로 돌아가냐, 그게 아니면 클리엔테스랑 파트로누스 사이에 기본적인 거래, 피요국은 의무를 수행하고 로마 제국이 보답을 주는 이 기본적인 거래 관계에 기초한 거냐, 클리엔텔라에 기초한 거냐, 그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요, 얘네한테 딱히 예법적으로도 뭐 그런 복잡한 논리를 안 내세워요. 로마가 이따 볼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에 제시된 의무, 그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다 해줬고 내 의무를 다 했다. 근데 너희는 왜 나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안 해주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바로 눈앞에 전쟁을 치러야 돼도 전투를 치러야 돼도 너희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면 난 그걸 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만 정확하게 또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파트로누스는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분쟁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해요. 그리고 이따가 게르고비아 전투 직전에 있었던 카이사르의 이상행동들을 볼 거예요. 왜 이상행동이냐면요, 이게 보통 게르고비아 전투가 그 로마군의 그 3대 참패이거든요. 갈리아 원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갈리아 원정에서의 3대 참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게르고비아 전투 이 즈음에도 이 전투가 임박했는데 하이두이족이 그 판사 임명 관련해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이두이족이 대표자가 카이사르를 직접 찾아와요.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카이사르가 대리인을 파견하지도 않아요. 라비에누스든 휘하 있는 군단병이든 장교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라 카이사르가 직접 하이두이족을 찾아가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해줍니다. 이 전투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가 직접 가서 해결해줘요. 직접 중재를 해줍니다. 왜? 이거는 파트로누스의 의무예요. 의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카이사르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냐? 내가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또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줘야 되는 의무를 해주지 않으면은 하이두이족은 나를 배신할 거다. 왜? 내가 파트로누스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것도 말할 거예요. 어쨌든 파트로누스는 그렇고, 그럼 클리엔테스도 뭐하냐? 클리엔테스는 그러한 파트로누스의 시인이 성실한 피데스, 제가 그 저번에 해명 영상 올릴 때도 이 피데스 개념 봤죠? 시니하고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피데스라고 돼 있었죠. 제가 유사사학자고 제야사학자라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있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신이 성실한 후원을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클리엔테스 스스로 파트로누스들을 시인이 성실하게 후원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대부 영상에서 강조한 건데 사회적인 존경심을 표현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쵸? 질 걸 감수하면서까지 의무를 지켜야 돼요. 기자님, 전투에서 질 걸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가서 해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파트로누스와 클리엔테스들은요, 상호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주고받아요. 아까 말했죠. 의무를 수행하고 한쪽은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줘야 되죠. 후원과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결속되고 동맹을 맺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뭐 포에니 전쟁이랑 삼리움 전쟁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봐요. 지금 제가 여기 다부족 연맹 공화국을 이룩한 로마인들의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신이 성실이라는 건요,
그냥 신의성실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이게 민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주로 말하는 건데요. 이 신이라는 걸 알려면요, 민법에서 배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우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현대 민법의 개념이 다 로마법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피데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민법에서 배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우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신의성실이라는 게 보나파이드잖아요. 파이드가 피데스죠. 네. 그래서 민법상으로 배우는 신의성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게 이 삼리움 전쟁이랑 포에니 전쟁을 배울 때 항상 이 외교 정치적으로 로마의 강점을 말해요. 로마의 강점. 왜 로마는 삼리움 지역이랑 싸워서 이겼지? 왜 로마는 카르타고랑 싸워서 이겼지? 그 강점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점 중에 하나가 공화국의 단결이에요. 공화국의 단결. 그럼 이 공화국의 단결이 어디서 비롯됐냐? 클리엔텔라예요. 클리엔텔라에 비롯된 이 단결력. 이게 진짜 맞아요. 그 피데가 피델리티에서 그 피데예요. 맞습니다. 그 피데스가 신이에요. 피데스가 신이고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말을 해볼까 싶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방송에 1시간 반 지났거든요. 이 클리엔텔라 제가 요걸로 로마사 한번 통시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시오노 나나미 깐 것도 그렇고 대부로 설명한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해명 영상 올린 것도 그렇고 오늘 요거 외교관계 말한 것도 그렇고요.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한 2시간은 돼요. 진짜 2시간씩은 돼요. 그건 그냥 한자어에 그냥 동음이어요. 그 신은 그 신령할 때 그 신이고, 그 신이 성실할 때 신은 요거 미드 신자 있잖아요. 미드 신자. 요 신은 이고 미드 신자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오르리자. 요 결합한 게 이 신이고, 그 신 앞에서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신령 앞에서 신이고, 그래서 신 앞에서의 맹세예요. 신 앞에서의 그러니까 신 앞에서 양심에 입각한 건데, 이게 뭡니까? 그 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껏 그 부끄럼 없이 딱 그냥 열심히 그 요령 피우지 말고 잘 하자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다부족 연맹 공화국을 이룩한 로마인들의 공화주의 정신에 밑바탕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개념만 해도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매니아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통시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쉽게나 이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고 접하기 힘든 개념이고, 제가 굳이 제 공부할 시간 아껴가면서 자료 다 만들고 종합하고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상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따위 댓글들을 한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투더 대받고. 아무튼 이러한 인간관계 문화는요, 클리엔텔라는요, 로마를 종주국으로 설정하고 지중해 세계 다양한 부족 국가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훌륭한 정치 수완이 됐어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폼피우스가 이것도 넘어서 이렇게 쭉 통합을 하고 카이사르도 갈리아를 통합하는데 여기가 5년이고 여기가 7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빠르게 가능했을까요? 당장 여기 뭐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저거 그 쪼매난 땅 요거, 아이고 계속 건드리네, 죄송해요. 쪼매난 땅도 제대로 못 모아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얘는 이거를 정복만 한 게 아니라 통치까지 했잖아요. 통치하고 복속까지 시켜요. 이게 클리엔텔라예요. 결국 클리엔텔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또 투덜이 된 게 뭐냐면요, 좀 검증이 된 권위가 있는 교수님들이 이 로마인들 갈리아 원정이든 폼피우스 동방 원정이든 포에니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할 때 딱 그냥 전설적인 야사들 있잖아요. 야사나 설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왜 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이걸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지? 이런 게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야사도 재밌어요. 근데 야사 하는 거는 사실 맨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영상들도 너무 많고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간에 왜 이걸 제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과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떻게 피오국을 관리했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용을 한번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카이사르의 피오 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카이사르에게 파트로누스로서의 의무를 요청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7년 차이는 요게 제일 적절한 거고, 여러분 이거 당장 컨트롤 F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다 인용을 해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리아 원정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 갈리아 원정 연재하는 것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의 군단들을 한 장소에 묶어두고
그 결과 하이두이족의 보호를 받던 부족이 침략을 당하면 그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우방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전갈리아가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다.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전갈리아가 등을 돌린대요. 그러나 그런 모욕을 받아들이고 우방의 호의를 잃는 것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는 편이 나을 듯했다. 그는 하이두이족에게 군량 수송을 맡기고 보이족에게 전령을 먼저 보내서 그가 가고 있으니까 충성을 버리지 말고 용감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내라고 격려했다.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직접 가준대요. 자, 그 다음에 게르고비아 전투 그 즈음이에요. 자, 겨울이 끝나고 원정을 개시할 즈음, 그때 하이두이족의 지도자들이 사절로 카이사르를 찾아와서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요청하죠. 그쵸? 사회 시스템 재밌어요, 로마인들이. 그리고 이게 제 채널의 경쟁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든 게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외국 유튜버에도 없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건 좀 자랑할 만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도움을 요청했다. 매년 이 하이두이족은 그랬나봐요. 사법권을 가진 한 명의 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관습인데, 올해는 2명의 판관이 임명되어 서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원로와 평민뿐 아니라 POP 보험인까지도 두 편으로 갈라섰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갈리아 원정기,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요, 이게 카이사르가 갈리아 부족도 갈리아 부족들도 징세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여기도 피보험인이라든지 원로라든지 이런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갈리아인들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카이사르가 로마인의 시각으로 얘네를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카이사르가 여기 부족의 문화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걔네가 그런 거 할 때 일단 로마인들의 시각이랑 제도를 한번 투영해가지고 그거로 기술한 겁니다. 그런 것도 깨알같이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다툼이 계속되면 전 부족이 두 패로 나뉘어 충돌할 것이 분명했다. 분쟁이 발생한 거죠.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카이사르의 중재뿐이라며 사절들은 말을 중재, 콘술이죠. 자,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집정관이죠. 집정관 이름이 콘술이에요. 다시 말해 이 중재자, 조정자 아닙니까? 로마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수완이죠. 맞아요. 중재 능력, 협상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쿠 협상, 밀실 합의, 직접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토의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로마 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 수완이고, 그걸 잘하면 집정관이 되거나 원로원 의원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쵸? 실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게 이거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통치적으로 좀 설명하겠어요. 그쵸? 아무튼 적과 전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불리한 일이었지만, 자, 봐봐요. 하이두이족이 난리가 났죠. 지금 하이두이족이 내전이 나게 생겼습니다. 부족이 지금 분열이 됐어요. 근데 카이사르가 지금 어떤 상황이래요? 적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과의 전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건 불리한 일이지만, 카이사르는 그런 종류의 내분이 매우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얘가 말하는 매우 심각한 재난이 뭐지? 전쟁 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는 게 재난이지 왜 이게 재난이 돼? 보면은 그가 항상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후원해온 대부족이 내란에 휩싸이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내란이 일어나면 자신감이 약한 쪽은 베르킨게토릭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기에 그런 사태를 사전에 막는 게 중요했다. 이게 뭡니까? 만약 카이사르가 얘네를 조정 안 해주면은 얘네가 누구한테 붙는데요? 베르킨게토릭스한테 붙는데요. 왜? 카이사르가 파트로누스로서의 의무를 안 했어요. 파트로누스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이두이족 입장에서 뭡니까? 하이두이족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 했어. 병량도 주고 운송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카이사르가 우리 분쟁을 조정 안 해줬어. 그럼 우리 쟤를 더 이상 도와줄 필요도 없고 보급해줄 필요도 없네. 그냥 베르킨게토릭스한테 붙어야지 라고 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이거 다 내팽개치고 직접 하이두이족을 찾아가가지고 중재를 해줘요. 직접 찾아가서 몸소 찾아가서 이것으로 분쟁은 해결되었다. 카이사르는 하이두이족에게 분쟁과 불화를 잊으라고 촉구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생략했어요. 아시겠습니까? 클레이텔라가 여기에 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도 다 내팽개치고 직접 가주잖아요. 직접 가서 해결해주죠. 그거 말고도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장면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건 1년차예요. 1년차에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글자도 많습니다. 헬베티족의 군대는 이미 좁은 길을 지나 세콰니족 영토를 통과한 다음 하이두이족 영토에 이르러 그 지역을 약탈 유린하고 있었다. 헬베티족이 하이두이족을 괴롭힌대요. 이때 하이두이족의 논리가 뭐냐? 지켜달라고 하거든요. 지켜줘. 논리가 뭐냐?
그들은 항상 로마인에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로마군의 목전에서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자녀들이 노예가 되고 도시가 공격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뭡니까? 하이두이족은 의무를 다했죠. 그럼 로마군도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하이두이족의 동족이자 동맹부족인 암바리족도 그들의 들판 역시 유린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도시를 위협하는 헬베티족의 공격을 자신들의 힘으로 격퇴하기 역부족이므로 럭부족이라고 카이사르에게 알려왔다. 론강 너머에 부락과 영지를 가지고 있는 알로브로게스족도 적의 공격을 피해 도망쳐와서는 헬베티족이 헐벗은 땅만 남기고 다 약탈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카이사르는 헬베티족이 로마의 동맹국들을 짓밟고 산토니족 영토까지 폐허로 만들기 전에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다. 자, 이 논리 요약하면 이거죠. 하이두이족 항상 로마인에게 충성을 다했어. 그럼 네가 우리 지켜줘야지. 이거 아닙니까? 자, 임진왜란이랑 한번 비교해보죠. 조선. 명나라가 조선 지원해줄 때 명분이 예죠. 조공책봉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계속 비틀어가지고 공격하고 명군조차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던 논리가 뭐예요? 이익으로 돕는 게 아니다. 이익으로 돕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군주로서 돕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가 하이두이족을 돕는 논리가 뭐예요? 하이두이족이 의무를 다했어. 그럼 로마가 도와줘야지. 보호해줘야 돼. 이거죠. 이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이두이족이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은 로마는 그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파트로누스로서. 이게 클리엔텔라죠. 그리고 굳이 이런 얘 같은 개념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건 피데스겠네요. 다시 말해 신의 성실. 이겠네요. 굳이 말하면. 이 비교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더 있어요. 이거 다 인용해오면 진짜 셀 수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자, 갈리아 원정기 2년차 벨로바키족은 물론이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이두이족까지도 카이사르에게 벨로바키족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자 한다. 이번엔 하이두이족이 끼어들었어요. 카이사르가 자비와 관용을 보여준다면, 다시 말해 보호해준다면 모든 벨가의 부족 사이에서 하이두이족의 권위가 높아질 거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이두이족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벨가인들의 도움과 온전히 의존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구조가 드러나는 게 뭐다? 이거 일단 다 읽고 정리해 볼게요. 카이사르는 디비키아쿠스와 하이두이족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벨로바키족을 용서하고 그의 보호 아래 받아들였다. 파트로누스의 의무 중 하나가 이거라고 했죠. 이해관계 조정과 타협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부족 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낸 거죠. 그쵸? 여기서 하이두이족이 묘하게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이두이족이 대체 뭔 부족이냐. 이것도 갈리아 원정할 때 말할 텐데요. 그 로마 원로원과 그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 갈리아에서 수교를 맺은 부족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명분을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1년차에 헬베티족으로부터 하이두이족을 보호한답시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 명분이에요. 이것도 말할 겁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걸 굳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명분도 말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두이족은 뭡니까? 로마인들과 이미 옛날부터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해왔어요. 다시 말해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압니다. 어떻게 얘네가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용했어요, 얘네도. 하이두이족도 하이두이족 나름의 외교를 펼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냐. 자, 벨로바키족이랑 벨가이 부족 사이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두이족이.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카이사르가 뭘 해주면은, 그 관용을 보여주면 하이두이족은 모든 벨가이 부족 사이에서 하이두이족의 권위가 높아질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이두이족의 포지션은 뭐냐. 벨가이 부족이 있다면 또 카이사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뭔 상황이냐면 카이사르가 벨가이 부족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때 하이두이족이 끼어들어서 이 분쟁이잖아요. 분쟁을 조정하고 벨가이 부족을 자기 밑에 있는 부족으로 둔다면은 하이두이족 이득이죠. 벨가이 부족을 다 복속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지도가 여기 있는 거 가져와 보면은 하이두이족이 여기에요. 아이두이라고도 하는데, 하이두이족이 카이사르 덕분에 여기 다 통합시키고 2년차에 이수환 하나만으로 벨가이까지 다 통합하는 대부족이 돼요. 자, 로마의 특징을 맨 처음 파악한 하이두이족이 출세한 게 보입니까? 헬베티족한테 두들겨 맞고 있던 부족인데, 그래서 얘네 나름대로 이렇게 외교를 한 거고요. 자, 갈리아 원정기 4년차 여기까지만 해보죠. 내용이 많아요 이거. 자, 라인강 너머의 모든 부족 중 유일하게 우비족만이 카이사르에게 사절을 보내 화약을 맺었다. 그들은 수에비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호소하며 인지를 보내고 도움을 간청했다. 만일 로마의 사정이 너무 긴박해 올 수 없다면 카이사르의 군대만이라도 라인강 너머로 보내달라. 그것만으로도 우비족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군을 수송할 배를 풍족하게 제공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아직 우비족은 카이사르의 클리엔테스가 아니죠. 아직 클리엔테스가 아닌 상황이에요. 아직 클리엔테스 부족이 아니죠. 근데 자발적으로 와서 굴복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카이사르 입장에선 땡큐죠. 카이사르 입장에선 땡큐예요. 그래서 이 우비족은 수에비족을 막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끌어들이고 카이사르의 지원군을 받는 거죠. 마치 임진왜란 때 조선 포지션이 우비족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비족은 카이사르의 군대를 위해서 수송배까지 제공한다. 병참을 해준다 이거죠. 그 대신에 우비족은 뭐 해줍니까? 인지를 보내고 충성을 맹세해요. 그래서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우비족을 도와주고 여기 있는 이 수에비족을 물리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우비족의 영토를 복속을 시키는 거죠. 복속만 시킵니까? 이제 통치까지 완성을 하는 거예요. 큰일이 없으면은 우비족이 충성스럽게 계속 해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영토가 촥촥촥 느는 겁니다. 7년 만에 갈레아 원정이 끝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은 영토와 식민지, 사실 로마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탈리아 다 있다고 해도 이 정도고 당시에 키살피나도 사실 포함이 안 되죠. 식민지니까. 이탈리아 남쪽 이쪽까지만 해도 대충 한 남쪽이래. 키살피나 남쪽만 해도 딱 여기까지인데 여기 넓은 식민지 폼페이우스 이후에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카이사르 또 갈레아 원정 여기까지 라인강 넘어 서쪽. 순식간에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클리엔텔라로 가면요 정복을 하자마자 그 지역에 무조건 동맹이 생겨요. 충성스러운 동맹이. 걔네들로부터 보급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전쟁 수행이 더 용이해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카이사르도 얘네들로부터 보급을 받고 지원을 받을 때 의무를 부담해요. 이 보급을 해주고 지원해준 동맹 부족이 위험에 빠지거나 분쟁에 처한다? 카이사르가 직접 가서 해결해줘야 돼요. 직접. 이걸 안 하면은 동맹 부족들이 배신해요. 다시. 보급이랑 지원도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제 클리엔텔라다. 클리엔텔라적인 외교다. 아까 전에 이 여기서도 한 이 피보국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거다. 자, 다시 말할게요. 때로는 제국에 종속적이고 고분고분하지만 때로는 어떻대요? 적대적이래요. 왜 적대적이야? 왜 우리 보호 안 해줌? 우리 해줄 거 다 했는데 이런 거고. 그런 태도를 보인 피보호국들을 로마 제국이 보호적금지국부터 응징전투까지 여러 가지 외교 수단으로 부단히 관리했다고 하죠. 부단히 관리했어요. 실제로 카이사르의 갈레아 원정기만 봐도 그게 딱 보이죠. 이게 보입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준 게. 그러니까 딱 하자마자 1년 만에 여기 다 정복하고 2년 만에 여기까지 다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렇게 클리엔텔라적인 외교랑요 이 조공책봉 관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7년의 원정들 2편까지 끝내서 7년의 원정들 시리즈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갈레아 원정기 연재하는 것도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콘텐츠들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또 하고요.